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외침, 현장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지금보다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구체적인 숫자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연금 개혁은 근거나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해선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듭 민생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참모진들이 민생 현장 36곳을 방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고금리와 올라가는 인건비, 김영란법 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민이 호소한 여러 어려움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든 것들이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며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고 현장 절규를 신속히 해결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 성과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MOU와 계약이 이루어졌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일자리는 국민 혈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을 통해 창출하는 거라며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뛴 결과 고용률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자리의 질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며 파탄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 회복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네, 오늘 국무회의에선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심의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살이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연금 개혁은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해서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선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80차례 회의를 하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해 방대한 데이터를 준비했다며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생법안과 관련해선 약자 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또 발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악질 범죄라며 검경이 사기범과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 심사 관련 전략을 논의합니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둔 만큼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총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일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앞두고 거대 양당도 의원총회를 여는 등 예산 심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11월 예산 전국의 주요 과제 등 관련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각 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자는 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분야나 소상공인 지원책 등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포기 예산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겐 내일 연설에서 경제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기조에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이나 새만금 관련 예산의 증액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세부 전략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인 어제와 달리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기존 법안의 보완을 주장하는 여당의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네, 그리고 여야 모두 총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앞서 인요한 혁신위를 띄웠던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과 공천 룰 등을 논의할 총선 기획단도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총선 기획단 관련 준비가 거의 끝났다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와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 혁신위원장은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유가족과 후손을 포용해야 한다는 말을 내놨는데 이와 별개로 인 위원장이 앞서 꺼낸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험지 출마자로 지목한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제안은 없었다면서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총선기획단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모습인데 당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총선기획단장을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비명계 일각에선 이른바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불공정한 처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깊은 조사무총장이 실제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앞서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한 뒤 조 사무총장에 대한 경질 주장까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내용을 수습해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이들 일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소환 조사 몇 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오전 9시 50분부터입니다. 경기남부 지방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모두 3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들 일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기초조사를 벌인 데 이어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에 나선 건데요.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법인 10여 곳을 운영하면서 경기 수원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 등 수십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임차인들과 연락을 끊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부부의 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 일가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경위와 임차인들을 속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경찰의 정 씨 부부 등을 고소한 피해자는 340명이고 피해액은 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피고소인은 정 씨 부부와 아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1명입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정 씨 일가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으로 3주 사이 가자 지구에서 숨진 어린이만 3,2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이 집계한 내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쟁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고 선언했고 가자 지구 북부 일부를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 과정에서 하마스 지휘관들을 제거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면 침공 대신 장기 포위전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최후 통첩성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북부에 진입한 이스라엘의 보병과 탱크 등 지상군이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국경의 한 터널 입구에선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가자지구 땅굴에서 나온 하마스 무장대원 다수를 이스라엘군이 사살했습니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군이 이번 공격에서 가자시티의 북부와 남부에 남아 거점을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방에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애슈도드에 있는 해군 부대를 방문해 철통 방어를 주문했습니다. קיבלתי עכשיו דיווחים גם אישיים מכם, מכל אחד מכם, וגם ראיתי סרטונים על העבודה המדהימה שלכם להגן על המדינה, ובלמתם אותם. ועדיין אתם בולמים אותם, והרגתם בהם, ולא נתתם להיכנס. 이에 맞서 하마스는 국경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군에게 반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장갑차 행렬을 향해 로켓포 한 발이 날아가 한 대에 명중한 후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난 7일 전쟁 발발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베이트 라이아 등 가자지구 북부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 사망자만 8,000명이 넘는데 지상전으로 더 큰 인명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한 전면전 대신 저강도의 지상전을 택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가 지상작전이 몇 달에서 길게는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브리핑을 열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בשבועיים האחרונים אנחנו קוראים לתושבי צפון רצועת עזה והעיר עזה להתפנות דרומה באופן זמני. ההתפנות דרומה היא לביטחונם האישי. 매우 긴급하다고 한 만큼 최후 통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규모 지상작전과 저강도 장기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물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이 구호 물자 창고를 터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는 극심한 물자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 토요일 수천 명의 주민들이 4곳의 물품 창고에 난입해 밀가루와 기본적 위생 관련 물품들을 가져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계속되는 봉쇄로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이은 지상 공습 속에 가자 지구는 한때 인터넷과 통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행히 통신업체들이 일부 통신선은 복구했지만 열악한 상황은 여전한데요. 때문에 현장에서는 한 사원 관계자가 확성기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لم يبق إلا أنت يا الله إنهم يستقوون بقوتهم وإنا نستقوي بقوتك عليهم يا أهل الإسلام يا أهل الإسلام أهل الإسلام يستغيثون بكم أن تدعوا ربكم أن ينصرهم الصلاة جامعة. 가자지구 주민들뿐 아니라 언론사와 구호단체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참상을 외부에 알릴 유일한 수단인 휴대전화마저 벽돌이 됐고요. 현지 구호단체인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본부와 구호 활동을 하던 팀 모두 연락이 끊겼다며 구급차 운영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하자 무료로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지원자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가자 지구 상공에 인공위성 스타링크를 띄우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실화된다면 위성 통신을 통해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해지는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머스크가 지원책을 내놓은 지 5시간도 채 안 돼서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이 트위터에 입장을 내고 머스크의 계획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통신 두절을 겪는 건 하마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인터넷이 복구되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테러 활동에 활용될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온라인 여론도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SNS에선 머스크의 계획을 지지한다며 해시태그 운동도 벌어졌는데 다른 한편에선 이스라엘 측 입장을 두둔하면서 트위터, X를 보이콧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자 지구를 둘러싼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촉발된 갈등이 이제는 전 세계를 둘로 가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서 사실상 지상전을 선언한 이스라엘을 겨냥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옛 트위터인 X에 글을 올려 시오니스트 정권의 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것이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커지는 건 물론 이란 등으로 확전 우려까지 커지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고한 시민과 테러리스트를 구분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해 이스라엘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질문을 받고 이스라엘 공격이 구체적이고 정밀한지 아니면 무차별적인지 묻자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폭격으로 숨져 비극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ich puts an added burden on Israel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terrorists and innocent civilians. But it doesn't lessen their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laws of war.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확대한 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민간인 보호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방문길에 이스라엘 지상전 확대 소식을 들은 유엔 사무총장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고 난민 문제를 놓고도 인도주의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The world is witnessing a humanitarian catastrophe taking place before our eyes. More than 2 million people with nowhere safe to go are being denied the essentials for life.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 이후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동 교전 여파가 다른 나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 공항에선 이스라엘발 여객기가 착륙한 직후 이스라엘인을 색출하는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 살펴보시죠. 밤 시간입니다. 차량 한 대를 인파가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고성과 함께 차량을 마구 뒤흔들고 있는 현장 보고 계시죠? 자, 다시 비슷한 시간 한 건물로 시위대가 진입을 시도합니다. 곳곳에 팔레스타인 깃발도 보이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결국 벽 일부가 무너지고 시위대가 그대로 실내로 진입합니다. 금세 건물 안이 시위대로 가득 찬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러시아 서남부에 있는 한 공항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색출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현지 시간 29일 오후 이곳 러시아 서남부 공항에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착륙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시위대가 몰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상의 그 시위대는 활주로로 달려가거나 또 바리케이트를 부수며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량의 탑승자들을 확인하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시위대 중 상당수는 신은 위대하다라는 구호를 외쳤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측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연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도 상당히 이슈를 끌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인 위원장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혁신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여러 세간의 기대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굉장히 좀 박한 평가를 내어놓기도 했고요. 또 인요한 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된 혁신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는가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국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호 혁신안으로 내세웠던 전체 대사면에 대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더 진정성 있는 행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인요한 위원장이 시종일관 해왔던 만큼 오늘 5.18 민주무역 참배를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아마 잡았던 점, 이런 일들은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 단계 진일보하는 방향에 맞춰서 아주 적절하게 메시지와 행보가 어울려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자체를 뭐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완벽하게 진정성을 갖고 못 보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묘역에 가서 5.18 영령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면서 무릎 사과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많은 의원들과 함께 또 광주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이후에 국민의힘 심지어 지도부 내에서도 여전히 5.18에 대해서 우리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체 징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전 그래서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저렇게 하면서 헌법 수록을 관철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면 이제는 정말 말따 행따가 아닌 인요한 위원장도 대통령 못지않게 행동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랄지 그다음에 우리 제주 4.3 사건 이미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규정이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규정이 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또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알량한 지지자들을 뭐 이렇게 열성 지지자들을 또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아예 이번에 사라져야 된다. 정말 인 위원장의 그런 모습이 저렇게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혁신 안에다가 넣어서 말 그대로 헌법에다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수록하는 걸 본인도 관철되게 노력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 혁신 안에서 나와서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도록, 그게 또 국민의힘에도 좋을 겁니다. 예, 인요한 위원장 어제 또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도식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김병민 위원께서 또 어제 개인 자격으로 또 참석하셨죠? 어떻습니까?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모이셨고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아픔에 대해서 위로하고 공감하는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또 저희 당에는 정책위 의장, 유희동 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최고위원은 저 그리고 김예지 최고위원이 함께 자리를 찾았는데요.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같은 마음을 건네고 왔고, 지금부터는 우리 정치권이 다 함께 지난 참사를 통해서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개정 문제부터 다양한 대안들이 요구됐던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참사에 대한 특별법, 결국 진상규명 등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 건데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시작하면 풀릴 수 있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많은 일들을 정쟁이 섞인 메시지처럼 치환이 되게 된다면 결국 치유에 관한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이 이 일주기를 맞으면서 지난날 닥터카 탑승 논란이 있었던 신영현 의원 소환하거나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둘씩 끄집어서 갈등으로 점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정말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을 치유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혁신위 이야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최근 1호 혁신안으로 당내 대사면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이제 막상 당사자들은 좀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아침 이준석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정신이 이상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우선 만나면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치를 뭐 이렇게 합니까? 자, 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로 이준석 전 대표 좀 만나자고 하십니다. 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거기는 본체가 문제예요. 거기는 본체가 문제인 게 옆에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내쫓았으니 참 잘 됐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뢰관계 깨졌는데 그건 신뢰 대화라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보세요. 신용 떨어지면요 현찰거래밖에 안 돼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무와 선거에 개입하는 용산 인사는 영구 제명하겠다. 그게 혁신에서 나와야 될 워딩이라는 거죠. 첫 혁신안이 되어야죠.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했던 방송에 바로 직후에 또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또 스쳐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이 만나고 저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저희야 뭐 워낙 알고 지낸 지 오래돼서 예. 끝나고 웃으면서 나와서 저랑 장경태 최고위랑 셋이 나와서 뭐 예. 이곳까지 이야기 좀 나누고 왔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던데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전 대표야 지난날 이제 당 대표로서 본인이 치렀던 선거 과정 속의 화양연화, 그러니까 예. 본인의 가장 좋았던 기억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뒤로 사실 징계를 당하는 과정에서 당원들로부터 거친 비난을 받기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본인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김철근 위원장의 각서 논란 또 이런 일들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수많은 일들의 부정적인 이슈들은 까맣게 좀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쪽 기준과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어둡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정치권을 하나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쏟아내더라도 솔로몬 재판에서의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가르는 진짜 엄마 심정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가자는 게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내놓고 있는 혁신안이고 또 국민의힘이 거기에 화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 대표도 정말 당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국민의힘의 초대 대표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좀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에 이제는 손을 좀 내민 손을 잡을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대 당이지만 당내 갈등이 좀 첨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당 사정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뭐 저도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기 때문에 좀 보면은 좀 안타까운 거는 약간 가해자의 논리로 여전히 인요한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사면이라는 것도 사안도 다 달라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다르고 이준석 전 대표도 다르고 김재현 최고위원도 다른데 이걸 몽땅 묶어가지고 다 죄 지은 사람 우리가 사면해 주겠다. 예. 일단 반성들 해라.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 제가 이 전 대표 뭐 방송에서 가끔 본 적은 있습니다만 옹호할 이유가 1도 없어요. 하지만 저 입장이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 글쎄요. 좀 전에 좀 심한 얘기도 하시던데 대통령이 대선 전에 저도 그때 이재명 후보 쪽에 선대에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막 포옹을 하고 이제는 뭐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드러난 그 대통령께서 그 입당 전 녹취록을 들면은 그때부터 이준석 전 대표는 3개월짜리였더라고요. 이미 뭐 미안한 표현이면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당에 오신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도 손을 안 내밀고 진정성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오신 인요한 위원장이 대사면하겠다. 1호 혁신안이다. 자, 받아. 이거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진정한 사과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재발 방지책을 받았습니까? 전 그래서 인 위원장 말씀과 요즘 말씀도 참 많이 하시는데 말씀과 행동에 무게가 실려면은 용산 앞에 작아지면 안 돼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좀 전에 나왔듯이 이태원 참사에 그 인요한 위원장과 우리 김 최고위원 온 거 전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개인 자격이란 말 하지 마셔야죠. 인요한 위원장이 난 개인 자격 아닙니다. 나는 집권 여당의 혁신위원장 자격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촉구했듯이 대통령님도 1년 동안 유가족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이 자리에 와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했으면 이준석 대표 저렇게 못 나옵니다. 하는데 용산 앞에서는 말 한마디를 못 해요. 지금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말처럼 대사면을 꺼내기 전에 이태 물밑 작업을 하면서 먼저 꺼낼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당이 이렇게 분란을 가져온 용산, 대통령실, 정무직 라인 모두 책임지십시오. 예. 왜 당을 이렇게 분열로 만들었고 공천에 당무에 개입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시작했다면 이걸 먼저 막겠습니다. 우리의 네. 1호안은 그랬다면 반응이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이 징계 일괄 해제라는 게 최고위 의결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네. 최고위원 회의 오늘 다녀오셨죠? 네, 어떤 맞습니다. 목소리 나왔습니까? 오늘은 안건으로 올라오진 않았고요. 일단 혁신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첫 번째 회의를 했던 내용들이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오늘은 혁신위원회가 전부 우리 앞서 뉴스를 봤던 것처럼 5.18 민주묘역에 참배를 갔습니다. 그럼 안건을 가지고 최고위에 와서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의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일정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거고요. 이러면 목요일쯤 안건 올라올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의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부정적인 기류를 조금이라도 내비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을 애당초 모시고 왔을 때부터 삼고초를 해서 모시고 왔고 혁신의 전권을 주겠다고 얘기한 만큼 여기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다 존중하고 있고요. 이제 기술적인 나머지 이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이나 그 내용들의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빠른 시간 안에 혁신위가 이 안건을 만들어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결 절차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지금 홍준표 시장 입장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영남 방구석 4선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내년 총선 후에 뭐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거든요. 네, 굉장히 감정 섞인 발언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분이 풀린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든지. 근데 홍준표 시장은 이 대구 광역시를 이끌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건데 너무 정치 현안에 매몰돼서 굉장히 과격한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여론이 또 홍준표 시장에게 돌아갈 수도 있죠. 지난날 있었던 수해 골프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홍준표 시장의 초기 대응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인의 공통된 지적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홍준표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난 다음 홍준표 시장이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90도로 숙이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잘못에 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한다면 홍준표 시장에게도 매우 불편하고 또 잊고 싶은 과거일 텐데 그러한 일들을 지금 다시금 소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지난날 일들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들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함께 통합해서 혁신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혁신의 의견을 받아들인 만큼 여기에 대한 앞서 제가 얘기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당을 사랑한다면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 어떤 언행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주말 동안 그 혁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 영남의 스타들이 험지로 출마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스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김기현 대표, 주호영 의원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최고위에서 바로 옆에 계셨는데 어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오늘 표정이 굉장히 평안해 보였습니다. 평안했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정책 행보를 김기현 대표가 다시금 끌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 회의의 대다수의 주제는 그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당이 어떤 변화를 끌어낼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들이 있었고요. 이제 선거를 다가오게 되면 여러 가십 성격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인유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의 발언들을 살짝 꺼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이 영남 중심 정당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체질 개선도 해나가면서 총선을 과반에서 확보를 위한 절대적인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는 게 이 논의의 핵심적인 의제였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김기현 대표나 또 영남권 중진 의원들도 모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인유한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영남권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남권에 있는 중진이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민주당 영향을 떠나서요. 제가 그 얘기들이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벌써 거기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은 영남에서 그쪽에 TK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그런 입장까지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뇨한 위원장 얘기하듯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끌려오듯이 수도권 와가지고 본인 하나 이렇게 헛된 희생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정말 정무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영향은 여야 1, 2당들이 어떤 쇄신이랄지 공천 작업을 하면 그게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데 저는 뭐 타당에서 볼 때 이뇨한 위원장의 지금 말씀에 신뢰성이 좀 많이 깨졌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당장 그 임명되자마자 말씀하신 게 낙동강 뒷전이었나요? 하류 뭐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뭐라고 하셨습니까? 농담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다음 날에는 방송에 일제히 출연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 영남 물갈이론을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신 그런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라든지 김기현 대표 이름을 거론한 다음에 기자들이 다시 물어보니까 그거 오보문이다 또 그래요.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집권당 혁신위원장이라면 말을 이렇게 자꾸 좀 전에 했던 말 또 바꾸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십시오. 영남권에서 대거 올라오십시오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딱 던질 수 있어요. 인 위원장, 당신 서대문 얘기 나오던데 인 위원장과 그 혁신위원들 몇 분들 지금 출마하시려고 하는 사람들, 박성중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자 혁신위원부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지역구 옮기는 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퍼질지 이런 걸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지 뭐 우리 방송 나올 때마다 신문 나갈 때마다 말씀하시고 바로 기자들한테 오보 썼다고 타박하고 그러면 언론부터 신뢰를 않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당내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은 잘 고민하고 연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제가 들었다니까 당장 무소속 출마하실 분도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영남 중진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당내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실질적인 총선은 뻥 잡는 매가 최고라고 가장 경쟁력 있는 인사가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이 강력한 현역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현역 의원에 맞서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이제 영남 지역처럼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더 강력한 강세를 갖고 있는 지역은 이 경선이 실질적인 본선의 과정처럼 이루게 될 텐데 이걸 합리적인 기준이나 국민들,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도 납득할 수 없는 방안으로 공천 과정들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게 이제 공천 파동처럼 진행이 되면서 수도권 선거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지난날 있었던 여러 차례 선거에서의 잘못된 내용들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제 역대 선거들을 다 한번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통상 선거가 끝난 뒤에 결과물을 보면 한 40% 정도 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인적 교체들은 늘상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인적 교체를 드라마처럼 정말 감동 있는 상태로서의 변화를 끌고 가느냐 아니면 막장 드라마처럼 여기에 대한 내적 갈등들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리는 만큼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을 혁신위도 같이 원칙을 제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기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인뇨한 위원장 앞서 말씀하신 조금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주장 같은 걸 해놓고 좀 치고 빠지는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전략적인 수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역으로 인뇨한 위원장이 굉장히 고단수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얘기하고 그 내용들을 강공으로 쭉 밀고 가게 되면 결국 부러지면서 그 사안들의 혁신과 개혁 과정들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마나한 얘기들을 원론적으로 꺼내놓게 되면 전혀 뉴스를 끌고 갈 수가 없죠. 그냥 정확하게 결과론적으로 인뇨한 위원장이 취임한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늘 월요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치 뉴스가 인뇨한 혁신위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로 끌고 가는 현재 상황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언론의 방향성들을 끌고 가면서 혁신위가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방향 기조를 쭉 설명하는데 적합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게요. 왜냐하면 제 기자도 우리 앵커도 아시겠지만 기자들한테 오보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특히 본인이 한 얘기를 갖고 기사를 썼는데 오보라고 합니다. 뭐 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는 매일 통화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잘못 썼다고 해버리면은 그 쓴 언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정교하게 지금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잘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본인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남 지역에 많이 올라온다고 이제 만약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올라오신다고 지금 거론되는 많은 분들 중에 실제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대거 차출을 했는데 그 자리를 정말 용산발 낙하산들이 모두 들어간다. 특히 그중에 정말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들이 쭉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지역의 유권자는 물론이고 그 당사자가 수용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대사면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전 그것도 웃겨요. 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면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도 그렇고 이번에 영남권도 그렇고 이렇게 막 시작하자마자 혁신위에서 어떤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최고위하고 어떤 전혀 뭐 교감도 안 상태에서 던져놓고 빠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치고 빠지고라고 하면은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치고 빠지기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깎아먹는 신뢰 자산이 깎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나중에 딱 내놨을 때 그거 국민들이나 국민 지지층이 많이 믿어줘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의 반발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단행된 당직 인선을 두고 비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비판이 왜 당을 흔드는 거예요. 당대표와 당은 별개죠. 네. 그걸 합체해서 동일시하고 그리고 신격화하고 성역화하고 맹종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함이 크기 때문에 전체가 대표 체제가 퇴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갖고 있는 중대한 한계나 결함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불공정한 처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깊은 조사무총장이 실제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임명하면서 지금 이런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객공천이다, 공천학살의 예고편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타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혁신 과정이나 당직 개편 과정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들려드리면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 있는 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도 친명계 인사를 집어넣었다는 것, 혁신과 포용에 대한 의지가 있냐라는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대한 고려를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탕평성 있는 내용들을 맞추기 위해서. 충청 대전 지역에 대한 지역적 고려면 이상민 의원은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앞서 이준석 전 대표를 피해자로 규정을 짓고 말씀을 주셨는데 밖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 중에 핵심적인 의원인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그리고 이원욱 의원 등 이른바 수박처럼 불리게 되는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진짜 피해자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통합의 노력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민주당 내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당내 갈증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으로 얘기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도 이제 출마 결정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갈등의 목소리가 조금씩 더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당내 사정 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이 아직 뭐 당무위가 통과 안 됐습니다만 최고위에서는 이제 의결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총선에서 나가려고 생각하는 지역의 지역구원이 이런 뭐 박영순 의원이 있는데 비명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표현합니다만은 그건 박영순 의원이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의 최고위원직 지명을 환영하는 환영 입장문을 당일날 냈습니다. 만약 말씀한 대로 저기 우리 이상민 의원처럼 정말로 이게 자객공천이 그러다면 그분부터 반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 충청권을 배려해줬고 여성을 했고 정치적 의도가 지도부에 없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 정말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역으로 이전에 이제 우리 박정현 최고위원 이제 의결이 된다면 전에 송갑석 최고위원이 광주에서 했습니다. 광주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송갑석 최고위원 전에도 있었어요. 광주에 대한 배려를 한 겁니다. 호남에 대한 호남 배려를 했고 그럼 그분은 언론이 얘기한 대로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지역구에 광주 쪽에 나가려고 하는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후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분한테도 자객을 당한 겁니까? 좀 말이 안 돼요. 똑같은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뭐 주장을 하시는 거, 뭐 우리 당에서 저렇게 1년 넘도록 계속 당대표 체제, 아니 당대표 체제가 지금 중대한 한계나 결함을 얘기하는데, 아니 당원들의 80% 가까이, 국민들의 80% 가까이가 투표를 통해서 뽑았는데 그게 무슨 결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런 말씀을, 본인 말씀을 제가 뭐 틀렸다 하지 마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뭐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뭐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채우가 약간 본인 당 얘기해서, 우리는 좀 전에 나왔던 이상민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뭐 이준석 전 당대표처럼 징계에 올려가지고 지금 뭐 당대표 측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건 상황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근데 좀 상황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딱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두 분한테 1분 정도 드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데 이른바 신사협정, 서로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신사협정 뒤에 첫 시험대입니다. 민주당 어떻게 좀 대응하실 겁니까? 뭐 대응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오셔서 국회의장 주재로 사전 환담을 가질 겁니다. 보통 지난번에 보이콧 하셨잖아요. 이번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그냥 싹둑 자르고 왜 보이콧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당사를, 중앙 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남용 사태가 있었죠.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 대표는 대통령이 오는 사전 한담에 참석을 이재명 대표는 하기로 했습니다.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뭐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무엇보다도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이 좀 알맹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구개발 예산 다 자르고, 반도체 강국, 우주 강국 만들겠다면서 항우의 예산 다 잘라버렸어요. 반도체 예산이 없거나 다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런 거 다 살리시고, 내일 오셨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좀 살리시고, 청년층 노인 일자리 만드는 예산도 좀 살리시고, 난방비 예산도 좀 살리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1분을 훌쩍 넘겨 말씀을 주셔서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대변인님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피켓 시위, 고성이 오갔던 일들은 내일은 있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보기 싫어하는 게 여야 모두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또 때로는 초등학생들이 방청을 와 있는 상황에서도 나쁘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와서 얘기하는 시정연설 잘 경청하고, 문제가 있는 점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심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국회 내에서 협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들 삶에 관한 일들을 중점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약속한 만큼 내일의 대통령 시정연설, 국민의 어렵고 고단한 삶을 개선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천 도심 곳곳에서 야생화된 유기견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규모로 무리지은 개들이 길가에 나타나면 집 밖을 나설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적극적인 포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긴 깜깜한 밤, 개 10여 마리가 우르르 지나갑니다. 언뜻 봐도 중형견 정도로 보이는 큰 개도 여럿 있습니다. 개가 무리지어 활보하는 곳은 다름 아닌 인천 서구 주택가입니다. 와이프는 제가 배달을 갈 때 가고 나서 혼자니까 좀 그런 게 무리지어서 오니까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개들은 대부분 공장 등에서 사람 손에 길러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식이 공장이 철거될 때 버려져 야생화하면서 이른바 들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새끼들도 발견되는 등 자체적으로 번식하며 개체 수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또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주로 활동하다가도 먹이를 찾으러 주택가와 대로변으로 활동 구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바로 옆 공터인데 이렇게 들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이어져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인천 전역에서 들개 135마리가 포획됐습니다. 특히 절반이 넘는 72마리는 최근 검단 신도시가 들어선 서구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나 개물림 사고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강아지들 이제 산책 나왔는데
이제 들개들이 막 계속 이렇게 쫓아오는 들개들도 있었고 약간 그래서 좀 놀랬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인천 서구청은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을 함부로 사살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들개도 포획 틀로 잡을 수밖에 없는 데다 계속 움직이는 개들을 붙잡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이미 야생화한 들개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방법을 강구하고 동물 등록제를 권장해 반려견 유기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집, 공용 공간에서 사용하는 욕실 슬리퍼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이소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욕실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나 카드뮴이 검출된 건데요. 업체 측에서 자발적 리콜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슬리퍼는 두 종류입니다. 먼저 이 제품은 다이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성이 작년 10월부터 수입 판매한 제품인데요. 총 5만 3천여 켤레가 유통됐는데 납과 카드뮴은 기준치보다 2배가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무려 200배가량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제품은 바스존이라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판매한 애니멀 욕실화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중에 유통됐는데요. 4만 4천여 켤레에서 역시 납 함유량 등이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체가 납이나 카드뮴 등에 노출되면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납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염, 중추신경 장애를, 카드뮴은 심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간, 내분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씹는 욕실화인데 이 같은 유해 물질이 다량 들어있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하지만 일부 제품은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매 가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치가 필요해 보이죠. 또 집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나 소비자24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위장 전입이나 위장 미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적발 건수가 200여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에 대해 올해 상반기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 행위 218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주택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와 향후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학원과 대부업 등 246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2,200억 원이 넘는 탄로자금을 추징했습니다. 일부 스타 강사들은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강사가 받아야 할 강의료와 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를 축소하고 고가 미술품과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알록달록한 단풍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는데요. 오늘 서울이 한낮에 21도, 강릉과 부산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은 2에서 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극심하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한데요. 다만 호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가을볕이 내리쬐며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와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